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들을 주제, 부동산 정책론에 관한 주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책론의 등장 원인 등에 관한 주제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인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료 첫 번째 주제에 나와 있죠. 해서 자, 크게 제목들 가셔야 됩니다. 이걸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은 수험생들에게 되게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안 된다라고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일단 이런 파트도요. 내용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목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일단 저희부터 시작해야 되죠. 앞에서 우리가 시장론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해서 자,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까지 모두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바로 지금 완전 경쟁 시장 또는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논의할 때 이런 강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했었고요. 한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정보까지 반영돼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면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에 대한 분석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자,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약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논의의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구조가 되어 있는데 논리 체계를 잡아가실 때 일단 정책론의 등장 원인 관련해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경쟁 시장, 소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보니까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어떻다?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 등을 도모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논의를 잡게 되죠. 그래서 먼저 제목들 가십시다. 자, 정책론이 등장하는 원인, 시장에서 시장 기능이 완벽하지 못하게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이런 모순점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을 예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지나치게 높이 뛰어 올라가게 된다.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일정하게 분양가를 제약하는 제도, 이걸 분양가 상한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자, 시장 실패라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뼈대만 잡는 거야. 시장 실패하고 외부 효과, 그리고 시장 실패는 다시 두 개의 문제로 해결합니다. 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과 공공재 문제로, 공공재 부족 문제로 해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정책론의 등장 원인할 때 알 듯 모를 듯 이 내용들을 읽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제목을 외우는 거야. 시장 실패.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자, 우리가 세 개 키워드로 줄여가면 불완전 경쟁 시장, 공공재,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불완전 경쟁 시장, 공공재, 외부 효과. 다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된 원인 세 가지라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 공공재 부족 문제, 외부 효과.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또라이를 하나 발견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그분 얘기의 취지는 저희가 제일 유명한 학원에 제일 브랜드 있는 출판사에 강의를 듣는 사람이다. 뭐 별거 다 잘하게, 별게
애들 자랑이야. 하여튼 간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가 약한데 어떤 강좌를 듣는 게 좋느냐 해서 없어요. 그냥 전 과목 다 똑같아. 그래서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기초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뭐 심화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뭐 기출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요약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다 똑같은 강의예요. 똑같은 강의. 그래도 꼭 하나가 있다. 아무거나 골라 잡아 들으시면 돼. 그래서 내용 다 똑같아요. 근데 본질은 본인이 외우셔야 돼. 다시 외우는 거 키워드. 이게 불완전 경쟁시장, 공공재, 외부 효과. 다시 제일 어려우니까 불완전 경쟁시장, 공공재,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된 원인, 이유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불완전 경쟁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경쟁시장. 그래서 정보가 충분하게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얻어다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슈가 되는 게 실거래가 신고제라든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불완전 경쟁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방식이 되게 된다. 자,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자,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서 그 정보가 부족해서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다? 국가에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논리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독과점의 문제. 아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세 가지 외우셔야 되죠.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영속성 세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된다. 부동성, 움직일 수 없는 성질, 외임국지라고 해서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외부 효과라든가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봤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또 하나가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자체와 양을 늘릴 수가 없는 성질. 그래서 자, 토지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지금 이제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집약적 토지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리고 예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예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라고, 자, 다시 영속성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자, 저런 거잖아.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저 중간에 뼈다귀도 많이 남기겠지. 많이 잡아 처먹을 테니까. 그 똑같이 영속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업이득을 얻을 수 있고 팔아서 다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득, 개이득에서 영업이득,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영속성, 감가상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거랑 같이 묶여서 봤던 것이 자, 경제적 특성, 고가성, 희소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가성 얘기, 희소성 얘기. 자, 고가성 비싸기 때문에 개나 소나 아파트를 생산할 수 없고 개나 소나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분양가라고 하는 거, 자, 가격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가격의 상승 문제를 제어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 정도가 저희 불완전 경쟁 시장에 관련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공공재 부족 문제. 작년 자료이기도 한데요. 자, 볼까요?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해석 결론 가야 돼. 작년 문제 유책에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공공재가 뭐냐라고 하는 거, 비경합성, 비배타성 다 쓸데없는 소리야. 무임승차 다 개소리야. 결론만 가시는 거야.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일부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다? 충분하게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어떻다? 나서서 생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는 공공재를 예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 짓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공원 다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곳곳에서 수많은 아파트 등이 지어지면서 공원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거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다?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게 된다. 그게 바로 공공재가 시장 생산에 맡기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시정기구가 생산을 하고 일부는 어떻다? 바로 자 정부, 국가지자체가 어떻다? 생산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공공재 관련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게 외부 효과인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정책론의 등장 원인. 이게 시험 볼 때 만만치가 않아요. 내용 자체는 다 알아. 근데 문제로 구성되게 되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이슈, 불안전 경쟁 시작. 두 번째 이슈, 공공재 부족 문제. 세 번째, 외부 효과에 관한 문제. 그래서 자, 외부 효과는 사실 부동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게 된다.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게 된다.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여기에서 자, 장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면 수요가 감소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이게 부의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마트 등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게 되더라라고 한다라면, 이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이걸 정의 외부 효과, 바로 앞에서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죠. 아파트를 단지를 들고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외부 효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할 것, 외부 효과라고 하는 주제. 이게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외부 효과 23, 24, 25 요때쯤 나왔던 거 정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 거의 포인트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제3자의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줬을 때, 이익을 줬다고 해서 이익을 반환하지 않고 손해를 가했다고 해서 배상을 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외부 효과. 그래서 그 중에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어떻다? 수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서 경제론 할 때 기억해 볼까요? 다시 갑시다. 어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하는 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이때 감소하게 되는 거, 이것을 이름하여 자, 뭐라 불렀죠? 바로 지금 이제 수요량의 변화라고 봤었죠. 이 입에서 수요의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라는 용어를 썼었죠. 한편 그 재화의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공급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공급의 변화. 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할 때 경제론 파트에서 이런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질문 주셨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체크를 할게요. 자, 수요라고 하는 거. 자, 우하향하는 모습의 곡선을 일반적으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어떻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좀 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어떻다?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전제를 깔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 요렇게 자, D1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한편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되면 이렇게 수직선이죠. 그러면 이제 우상향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수요가 증가하는 얘기는 D1에서 D0로 우상향,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이게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 유형. 자, 얘기가 좀 어긋났는데, 자,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 한편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자 A 장사시설, A 봉안당, B 화장시설 이런 게 이제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은 C도 들어서고 D도 들어서고 딴 데서 1000대 받는데 여기서는 지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공급이 어떻다 증가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라고 할 것. 요 정도가 지금 자, 될 텐데,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은요, 우하향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수요 곡선은 오른쪽, 왼쪽 할 때 증가하면 우상향, 감소하면 좌하향. 그에 비해서 공급 곡선은 이런 식의 그림이었었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 자, 공급이 증가하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요? 가격이 증가한다라고 전제가 되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조금 이제 살을 붙여서 나와야 돼. 그래서 옛날 한 5, 6년 전만 해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심플하게 문제 구성을 하다가 요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트렌드에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정리해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시장 실패 중에서 불완전 경쟁 시장, 공공재, 불공 들어갔었죠? 불공.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불공 왜 이렇게 가야 되나? 왜 불공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외부 효과, 불완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재 부종 문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 지구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기는 주택만 지어, 여기는 상가만 지어, 여기는 공장만 지어 이런 식의 얘기가 외부 효과의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 관련해서 자원의 효율적 할당, 정부가 충분하게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라든가 실거래가 신고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다 정보를 충분하게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거.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런 것들도 어떻다 바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지금 독과점의 문제를 깨트리기 위한 수단이 된다. 뭔 얘기냐면 지금 민간의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힘들어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에서 태능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경우에 따라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집값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임대료도 결과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되게 어려워, 까다로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 공공재 부족 문제를 갖고 제가 지금 여러분 자료 요약해 놓은 거에는 결론을 써놨어요. 일부는 어떻다? 일부는 정부가 생산을 하게 된다. 이걸 가지고 작년 시험 문제에서 공공재는 그 특성상 정부만이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예술이야. 예술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자,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때 이 화면 자료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면 공공재에서는 자 일부 어떻다? 자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다?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거든. 그걸 가지고 자 과거 이걸 갖고 답을 구성을 하다가 지금 언제 30회 때 가서는 무조건 민간이 전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바로 국가는 지자체가 생산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맥락이 다 같은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그 정도 보셨고 외부 요건은 이미 정리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갑시다. 어려워요. 내용 쭉 보다 보면 내용 자체 취해가지고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자 불완전 경쟁시장, 공공재 부족 문제, 외부 효과, 외불공, 요불공 외불공. 다시 외불공 이게 발음이 더 쉬우려나? 자 외부 효과, 그다음에 불완전 경쟁시장, 공공재 부족 문제 때문에 어떻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한다. 이게 제일 어렵다고요. 제일 정책론에서 나머지 내용들은 공부에 가다 보면 딱딱 떨어지니까 해볼만 해요. 근데
이게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발음 순서 펴는 거 왜 불공 때문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자 불안전 경제 시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재 부종 문제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유형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면 직접적 개입의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토지의 비축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3개밖에 없어요. 크게 3개만 어떻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되게 된다 해서 외불공이라고 하는 거, 외불공이라고 하는 왜 불공해서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헷갈렸고, 자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공짜 돌리면 이제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요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되게 된다. 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기는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접적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볼까요? 자, 공영개발은 신도시 개발 등을 얘기합니다.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도 공급하고 택지도 공급하는 방식, 이걸 바로 직접적 개입.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나와 있나요? 자, 주택을 지어서 역시 임대주택 시장에다가 직접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땅을 사들이는 제도, 이걸 가리켜서 공공토지 비축.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 공공토지 비축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급여 수용제도, 자, 3회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간접적 개입 겁나 많아. 지금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간접적 개입이다라고 할까. 그 다음에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것 중에 간접적 개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이 3가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할 것. 이게요, 지금 이제 정책론 파트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양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무지막지한 양들이 쏟아져 버리고, 게다가 얘는 이제 공법적인 요소를 갖는 것들, 즉 2차 과목의 주요한 뼈대들, 뭐 실거래가 신고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지구자는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서 뭐 용도구역 이런 것도 국토계획법이 되겠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 부담금에 뭐 이런 법들이 쭉 있단 말이야. 개발법이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이 파트에서는 지금 첫 번째, 정부가 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을 이렇게 갔었죠.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불안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공공재 부종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는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개념, 공영개발, 공공토지의 비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 외 나머지는 뭐가 된다? 간접적 개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나온 주제, 간접적 개입 중에서 시행되지 않는 것, 택지 소유 상한제. 이게요, 노태우 정부 때인가 만들어진 제도고요. 660제곱미터, 200평 넘는 택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해야 했던 것이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 얘는 좀 이따가 개발 부담금이랑 동일한 논리구조요. 땅값이 급등하게 되면 일정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환수하는 제도. 이게 바로 토초세라고 하는 건데, 토초세는 폐지가 되고 개발 부담금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초세는 세금 제도예요. 세금은 내면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내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일정하게 우리가 양도소득세 공부하실 때 양도 차익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낼 때
이게 조금 세이브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부담금은 살아있고 좀 이따 공부하시게 될 주제고 개발권 양도제, 미국 제도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뭐 점유권, 좀 독특한 형태의 권리를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개발권 양도제라는 제도가 있다.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가 정책론 등장 원인, 그다음에 직접적, 간접적 개입.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 끊어가겠습니다. 외불공이라고 해서 외부 효과, 자 불완전 경쟁 시장, 그다음에 공공재 부정 문제 가십시다. 외불공이라고 하는 거. 외불공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공공토지 비축, 공영개발,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같은 직접적 개입이 있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간접적 개입. 그래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끄트머리 직접적 개입이다. 그러면 앞에 세 개만 들어가야 돼요. 공공토지 비축, 공공임대주택, 공영개발 세 개만 들어가야지 가능하다. 그리고 항상 문제는 섞어서 구성합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이니 뭐 다 무조건 다 뭐가 된다? 간접적 개입이 되게 된다. 그리고 뒤에서 따로 뭐 강조하기도 하겠지만은 자 택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에 토초세, 개발권 양도제 이 세 가지는 어떻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나머지 모르는 건 다 어떻다? 시행되고 있다 해서 요 정도까지가 지금 정책론의 등장 원인, 부동산 정책 이게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단순 암기. 잠시 끊었다 갈까요?